안녕하세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60대 엄마입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말이요. 자식들이 세상에 나온 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 중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갖는 특별함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어머니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전에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그저 자식을 낳고 나서야 부모라는 역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도기를 거치고 거쳐서 자식을 한 사람으로서 제 몫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은퇴 날이 잡히지 않는 직업이자 만기 없는 무한 적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크고 사회적으로 제 할 일을 찾아서 제 스스로 가정을 만들어내서 손을 떠난다고 해도 부모 눈에 자식은 수염이 하얘도 그저 첫걸음만 떼던 어린애와도 같겠죠. 본인도 다 자라서 부모가 된 자식에게도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달려가는 게 부모의 본능인가 싶습니다.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일해왔던 이유 단 하나, 바로 소중한 제 외동딸 때문이었죠. 애비의 빈자리를 한순간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딸은 본인 뜻으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절 닮았는지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많이 저축했네요. 제 걱정은 모두 뒤로 한 채 서른 되기 전 본인이 모은 돈으로 가평에 닭발집을 열어서 어엿한 식당의 주인이 된 딸을 보면서 이제 제 일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오랫동안 혼자라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죠. 처음에는 엄마가 혼자 있으니 괜히 짝 만들기 싫은가 싶었는데 딸은 그저 일이 바쁘니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적으로 만나서 친해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주 엄마, 진주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우리 애야 아직 소식도 없어. 아니면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건지. 에이, 진주가 만나는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하지. 진주야 유명한 엄마 바라기잖아. 그래서 그런가? 진주가 통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 보여. 쉬는 날이면 늘 나한테 와 있고. 그러다가 또 뭐 생겨서 엄마한테 소홀하면 서운할걸? 아유, 그래도 좋으니까 누구 좀 제발 만나봤으면 좋겠다. 좋은 세월 낭비하지 말고. 그럼 진주 엄마, 우리 아들은 어때? 진욱이? 진욱이가 혼자였어? 저번에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유,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벌써 헤어진 지 오래야. 우리 애도 가게 내고 휴일도 없이 일하느라고 그 후엔 누구 만날 틈도 없었지. 아, 낚시 가게 한다고 했지? 낚시 용품점. 낚시터도 같이 해. 그게 이제야 좀 시간 여유 생겼지. 우리 진욱이 만나봤잖아. 내 아들이지만 훤칠하니 괜찮았지. 그럼 진욱이 멀끔하지. 근데 진욱이가 몇 살이었지? 진주보다 아마 한 살 많지?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괜찮지 않아? 아유, 나야 진주가 며느리 돼준다고 하면 땡큐고. 무슨 벌써부터 며느리야. 이 여사님 너무 앞서가시네요. 친구가 본인 아들과 제 딸을 엮어주자는 소리에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와 저는 서로 남편이 없는 걸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진 10년지기 절친이었거든요. 그런 친구의 제안이고 그 아들도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잠깐 만나본 게 다지만 제 기억으로는 예의 바르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저야 딸이 좋다고만 한다면 뭐든 괜찮았고요. 딸도 처음에는 저의 제안에 심드렁했습니다만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소개 자리에 나갔네요. 그렇게 몇 번 만나는가 싶더니 웬걸 심드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늦게 시작한 연애가 무섭게 좋아 죽더라고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까지 다 행복해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씨가 된 건지 둘은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한 지 1년을 채워갈 때쯤 둘의 결혼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죠. 거의 날만 잡으면 바로 식을 올릴 기세였습니다. 친구는 당장 제 딸을 며느리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고, 저도 절친한 친구와 사돈 사이가 되는 것도 좋았고, 제 딸도 행복해하고, 무엇보다 사위가 정말 진국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위는 딸에게도 참 알뜰살뜰 잘했지만 제게도 정말 성실했어요. 결혼 올리기 전부터 장모님 대우를 극진히도 했네요. 꽤 단골이 많은 낚시 매장을 하는 사위는 늘 바빴는데 저와 딸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곤 했어요. 한 번은 배를 빌려서 북한강 근교에 배 낚시를 나갔는데 혼자서 물고기도 잡고 손질까지 싹 다 해서 회랑 매운탕까지 풀코스로 대접받았어요. 장모님, 먼저 들어보세요. 바로 해친 거라서 사 먹는 거랑 맛이 다를 거예요. 어머, 정말 그러네. 너무 쫀득쫀득하고, 아유, 오늘 이 맛 못 잊을 것 같다. 다음에 또 와요. 생각날 때마다 제가 모실게요. 바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불러내. 빈말이라도 고마워. 아니야, 엄마. 이 사람 빈말 아니에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 제일 친한 친구분이 장모님 되는 게 어디 흔한 일이에요? 진짜 운명인 거죠, 운명. 저 이 인연에 진심인 만큼 살뜰히 모실 거니까 앞으로 기대하세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결혼 전에 처가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이빨린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참 잘하고 다정한 사위에게 더 이상의 살뜰한 대우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말은 그저 말뿐이 아니더군요. 그해 가을에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위의 살뜰한 대접은 계속되었죠. 말한 것처럼 종종 저와 딸을 데리고 배 낚시를 나가기도 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또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딸도 주변 친구들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했거든요. 근데 사위가 생긴 이후로 그 외로움이 싹 가셨네요. 사위가 직접 제 술 친구를 자처한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은 전화해서 장모님, 저 전통주 선물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비도 오는데 한잔 하시죠? 부침개 맛있게 부쳐주시면 제가 전통주 들고 찾아뵐게요. 또 눈이 오는 날이면 전화해서 장모님, 추운데 삭게 따뜻하게 데워서 한잔 하실래요? 어묵탕에서 같이 먹어요. 또 더운 날에는 더운 날대로 장모님, 저 가족용 생맥주 기계 샀는데 한번 오세요. 옛날 통닭 시켜서 치맥하면 딱입니다. 딸은 사위 보고 나서 엄마의 술이 더 늘었다고 잔소리를 했지만 언제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술 친구가 생긴 건 좋더라고요. 딸도 투덜거리기는 해도 엄마와 남편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기도 했고요. 아우, 술 들어가면 둘이 똑같아. 얼굴부터 목까지 시뻘개지는 거랑 목소리 커지는 거. 내가 엄마 닮은 남자랑 결혼했나 봐. 얘,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말어. 저 시커먼 애랑 나랑 뭐가 닮았니? 저 봐, 술 마시면 발음 질질 새는 거. 저것도 똑같아. 엄마, 이제 그만 좀 마셔요. 벌써 몇 병째야. 아유, 장모님, 저랑 닮았다는 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듣는 사이 서운하네요. 창피하다, 창피해. 주서방은 나랑 닮았다고 하긴 너무 시커멓잖아. 엄마, 내가 겉이 닮았다고 했어요? 속이 닮았지? 됐네요, 됐어. 속도 겉도 다 싫어. 장모님, 저랑 닮은 거 장모님께 더 이득 아니에요? 이렇게 젊은 총각이랑 닮았다는 거 칭찬이죠. 자네가 왜 총각이야? 유부남이면서.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100세 시대 이제 아주 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아, 그쵸, 그쵸. 그건 그렇죠. 장모님 나이가 어때서요? 아, 장모님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유, 사랑 그까이 거 필요 없네요. 술 마시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유, 뭐해? 한 잔 더 따라봐. 엄마, 아우, 이제 그만, 그만.
사위가 생긴 후로는 늘 잔치였고 늘 축제였어요. 사위의 영향으로 늘 집안에 활기가 가득했네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사위를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즐겁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시간은 그 소중함을 눈치채기 전에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딸과 사이사이에도 아들이 태어나서 저도 처음으로 할머니가 됐고 그렇게 태어난 손주가 벌써 9살이 됐네요. 딸의 눈을 똑 닮은 손주를 만나 장난감도 들려서 보내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하는 게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대체 혼자서 본인을 어떻게 키운 거냐 이러면서 새삼 제게 참 고맙다고 하더군요. 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부모 마음을 알게 된 거겠죠. 저는 그런 딸의 말에 그저 내가 내 욕심으로 세상에 널 태어나게 했는데 당연히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답해줬네요. 딸도 아이를 낳은 후 어여시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 이제 더 이상 제 손길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딸이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무리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식사했냐고 문자 하나라도 남겼거든요. 심지어 연락이 뜸해지기 직전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어서 제 걱정이 더 커진 것도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사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주서방? 나야. 네,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 내가 진주랑 연락이 안 돼서 진주 요새 많이 바쁜가? 그 사람이요? 아, 바쁜 건 아니고요.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일이라기보단 그 사람이 장모님께 먼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말꼬리가 흐려지는 사위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끝내 제게 모든 걸 다 터놓은 사위의 말을 듣고 저는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바로 딸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불도저 마냥 쏜살같이 딸의 집에 오긴 왔지만 한참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을 눈으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였겠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마중 나오더군요. 엄마, 어떻게 왔어요? 말도 없이. 나 이 시간에 집에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엄마 무슨 말인데. 너 유방암이라는 말 나한테 언제 하려고 했어? 그렇습니다. 사위는 전화로 캐묻는 제게 딸이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딸은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울음을 삼키고 말하는 제 얼굴을 보고는 사색이 되더니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더군요. 엄마, 걱정할 거 없어요. 아직 조직 검사 안 했는데 의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고 초기 같다고 했어. 다음 주에 대학병원 조직 검사 예약 잡아놨어요. 미안해, 엄마. 조직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 어떻게 이걸 남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해? 에휴, 빨리 알아봤자 뭐해요. 엄마 걱정할 날만 늘어나지. 어차피 결과 뻔한데 뭐. 그렇다고 혼자 그걸 다 감당하려고? 너 혼자 소갈이 하면 엄마 마음은 편할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진짜 네가 미안할 게 어딨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어? 엄마, 내가 왜 혼자야. 주서방도 있고 우리 정우도 있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엄마만큼 의지가 돼? 그래도 이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맞아. 난 엄마가 최고지. 엄마밖에 없지. 아픈 거 다 숨기고 그저 제 앞에서 웃는 딸을 보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죠. 딸 앞에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소식을 듣든 그저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검사 날이 언제야? 엄마하고 같이 가자.
아니야,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것보다 그날 집에 좀 와줄 수 있어요? 정우가 이제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데 밥 좀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주서방은, 아유, 그 사람이야 뭐 점심 먹고 나가긴 하는데 빨리 나갈 때도 있어요. 일이 바쁘잖아. 그럼 내가 와서 챙길게. 근데 정말 엄마가 같이 안 가도 되겠어? 아유, 진짜 괜찮다니까요. 우리 걱정 좀 미리 하지 말아요. 그래, 괜찮을 거야. 그럼 괜찮지. 우리 딸 괜찮을 거야. 엄마 밥은 먹었어요? 밥 먹기 전이면 나랑 같이 먹어요. 국수 어때? 집에 김치 맛있게 익어서 김치말이 국수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애써 제 앞에서 불안감을 내색하지 않는 모습에 저 또한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불안한 사람 옆에서 계속 걱정만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만 하니까요.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했죠. 지인에게 연락해서 딸 식당에 인력 보충해줄 사람을 구했고 딸이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손주를 봐주는 것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걱정되는 내색을 안 한다고 해도 몸은 좀처럼 따라주지 않았어요. 검사 받으러 간다는 날 꼭두 새벽부터 딸의 집으로 갔네요. 사위와 손주는 아직 자고 있었고 딸만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제게 웃는 얼굴만 보여주는 딸을 배웅해주고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손주가 먹을 밥을 준비했네요. 어? 장모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제 일어났나? 아무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병원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아, 저도 일찍 일어나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좀처럼 말을 안 듣네요. 한사코 거절하고. 애가 뭐든 혼자서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 가서 정우나 깨우게나. 자네도 밥 먹고 나가야지. 그렇게 제가 해준 밥 먹고 사위는 출근하고 손주와 집에 둘이 남게 되었어요. 뭘 해도 계속 딸 생각만 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금 무슨 검사를 하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속만 답답해졌습니다. 애써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죠. 정우야, 정우 간식은 안 먹을래? 냉장고에 롤케이크 있네. 지금 안 먹을래요. 지 애미가 아픈 걸 아는 건지 손주도 어째 힘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길래 가서 뭐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정우도 요즘 핸드폰만 해? 핸드폰 많이 하면 눈 나빠져. 오래 안 해요. 숙제하면서 동영상 찾아볼 때만 가끔 봐요. 지금은 뭐 하는데? 할머니, 암은 마음이 아프면 걸리는 병인 거 아세요? 어? 마음? 그렇지. 모든 병이 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건 맞는데 또 아니기도 해. 유전이 제일 무서운 거야. 유전이요? 그래. 핏줄이라서 물려받을 수 있는 병력이 있거든.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엄마도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걸린 거예요? 정우야, 너 엄마가 암이라는 거 어디서 들었니? 엄마가 아빠랑 하는 말 들었어요. 그래. 아, 그래서 알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 할미가 알기로는 가까운 가족들 중에 암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럼 엄마는 가족력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닌 거네요? 정우야, 걱정하지 마. 요새는 기술도 좋고 또 약도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치료만 잘 받으면 다 나을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할미랑 정우랑 같이 엄마가 나을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 주자. 저 엄마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알아요. 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암에 걸린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왜 아픈데? 정우 엄마한테 뭐 들은 거라도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손주가 뜬금없는 소리를 울먹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뭘 보고 하는 소리인지 했는데 어린 손주 얼굴이 어딘가 어둡고 진지했기에 그냥 흘리고 넘어갈 수가 없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주에게 물었고
손주는 뒷골이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제게 알렸죠. 엄마, 아빠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아프게 해서. 정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엄마를 아프게 해?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데? 엄마랑 아빠 매일 싸워요. 엄마는 매일 울고, 아빠는 매일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이제 저랑도 놀아주지 않아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 때도 많아요. 아니, 엄마랑 아빠가 왜 싸우는데, 아빠가 외박하고 늦게 들어와서 그래?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 아빠가 다른 아줌마를 만난대요.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요. 9살 손주의 입에서 상상치도 못한 폭로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린 손주에게서 듣기엔 낯뜨겁고 그저 충격적인 말뿐이었죠. 정우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래?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매일 그 소리만 해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자는 줄 아는데 매일 아빠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깨거든요. 그래서 거실로 나오면 안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매일 엄마를 그렇게 울려서 엄마가 아픈 거예요. 정우야, 엄마랑 아빠랑 대체 무슨 소리를 하든? 손주는 주저하다가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이거 저번에 안방 앞에서 제가 녹음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 이렇게 어린애가 싸움 소리를 녹음할 정도로 대화 내용이 심각했나 보구나 하는 생각에 그 녹음을 듣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홀린 듯이 재생시켰죠. 그리고 재생되는 낯익은 목소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눈앞이 새빨갛게 물드는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 좀 줄여. 정우 깨. 네가 내 속 긁지만 않으면 내가 목소리 높일 일 없어. 너나 조용히 해.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왔니? 또 그 여자 만나고 왔어? 알면서 뭘 물어? 허구한 날 묻는 거 지겹지도 않냐? 정말 이럴 거야? 제발 좀 그만하라니까?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정말 헤어지자는 거야? 그래, 네가 이혼해 줄 때까지 이럴 거다. 이런 걸 보기 싫으면 이혼해. 나도 마음 놓고 재혼이나 하게. 진짜 돌았구나. 본능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맛이 갔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당신 아내랑 자식 다 버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주라. 어? 당신 정말 정우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해? 어떻게 이래? 나는 그렇다고 쳐. 근데 정우가 무슨 죄야? 정우도 부모가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걸 원하진 않을걸? 그냥 갈라서는 게 평화롭게 끝나는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당신이랑 그 여자랑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어림도 없어. 먼저 바람난 놈은 이혼 요구할 권리도 없는 거야. 뭐? 놈? 너 지금 말 다 했냐? 뭐 하는 거야? 그거 당장 놔! 아! 그리고 뭔가 집어던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제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우야, 혹시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 어? 때렸어? 제 물음에 손주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만 흘렸고 그 눈물이 대신 답을 해줬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사위의 외도와 폭언, 심지어 폭력까지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니. 또 그걸 몰랐다는 죄책감에 머리가 다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제 앞에서는 그저 장모님, 장모님, 사람 좋은 척 했던 게 모두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지은 밥으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나간 놈이 내 소중한 딸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니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사위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딸의 목소리에 한 번 더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제서야 딸의 연락이 뜸해지기 전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군요. 그건 모두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그때 딸은 종종 새벽마다 제게 전화를 하곤 했어요. 새벽잠이 없던 제가 전화를 받으면 딸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아빠는 어땠어요? 아빠는 좋은 남편이었어? 얘가 오밤중에 전화해서 무슨 말이야? 그냥 궁금해서 우리 아빠는 어땠냐니까요?
그냥 그 시대 양반이었어. 특별할 것도 없었고. 제 엄마 걱정해서 아빠 얘기는 꺼내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 의아하게 생각되었죠.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없다고 그냥 일이 힘들다고만 할 뿐이었고요. 엄마, 난 엄마밖에 없어. 내 편은 엄마뿐이야. 얘, 주서방 들으면 서운하겠다. 아니야, 날 진짜 사랑하는 건 우리 엄마뿐이에요. 엄마, 나 엄마 너무 사랑해. 알죠? 어? 엄마도 내 마음 다 알지? 그래, 다 알지. 엄마 말고 또 누가 알아?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늘 사랑할 거죠. 어? 그래, 네가 바퀴벌레 모습을 한다고 해도 사랑할 거다. 이제 됐니? 우리 엄마 너무 웃겨. 엄마, 진짜 사랑해요. 나 엄마 때문에 살아. 이 모든 말들이 딸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다는 생각에 심장이 저미듯이 아려왔어요. 안 하던 애교와 투정 모두 딸이 제게 하는 구원 요청이었던 거죠. 옆에 있는 손주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장 핸드폰을 내던지면서 쌍욕을 지르지 못했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내 딸이 내 손주가 당한 만큼 그 빌어먹을 놈에게 되갚아 주겠다고요. 복수를 다짐한 에미에게는 더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손주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혹시라도 엄마랑 아빠가 또 싸우면 이젠 그냥 방 안에 있어. 이 할미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 너무 걱정 마. 할미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엄마랑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어? 그리고 손주에게서 그 녹음된 걸 받았어요. 사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챙긴 거죠. 초저녁이 다 돼서 검사를 하고 돌아온 딸에게 따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지금은 그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당장 사위가 찍소리도 못하게끔 하기 위해 일단 사람을 구해 사위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위의 확실한 바람 현장을 잡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고작 그런 걸로만 괴롭게 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사위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일단 사돈, 아니 저의 절친한 친구를 먼저 손봤습니다. 본인 자식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까지 쓴다는 걸 알려야죠. 하루 나를 잡고 한 번에 다 해치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바로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머 사돈, 여긴 어쩐 일이야? 말하고 오지 그랬어. 아, 밥은 먹었어? 뭐라도 말아줄까? 뭐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네 아들 새끼가 인간 말종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온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인간 말종? 지금 말 다 했어? 이거나 좀 보고 열을 내던지 해. 나중에 쪽팔려 하지 말고. 저는 지 아들 욕한다고 얼굴 벌개진 친구에게 사진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의뢰에서 받은 사위의 외도 현장이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아들이 외간 여자와 손잡고 팔짱 끼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희낙낙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라고 줬습니다. 식당 바닥에 깔린 수십 장의 사진으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물론이고 일하는 직원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뭐야? 이게 진욱이야? 진주 엄마, 난 몰랐어. 난 진욱이가 이러고 다닐 줄은. 아무리 지 자식 속을 몰라도 어떻게 이딴 놈을 나한테 감히 내 딸한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뭘 어떻게 알고. 바람둥이는 뼈에 새기고 세상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 아무리 자식을 몰라도 그렇지. 자식 새끼 본질도 꿰뚫어 보지 못한 게 자네 죄야, 죄. 진주 엄마, 내가 진욱이 만나서 잘 말해볼게, 내가. 우리 안지가 이제 20년이야, 20년. 내가 정말 우리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또 참고 싶어도 내 딸 일이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나 네 아들놈이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 때까지 되갚아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진주 엄마, 진주 엄마. 죄인 마냥 잡지는 못하고
그저 애절하게 저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는 저는 곧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요. 친한 동네 지인들과 시장에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일하던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사위의 낚시터 앞으로 모였죠. 모두 오래된 친구들이라서 진주가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본인들의 자식 일처럼 나서주었어요. 솔직히 이때 우습게도 허투루 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주 엄마, 왔어. 우리 대장님 오셨네. 여기, 우리 팻말 다 챙겨왔어. 가구점 김씨가 트럭에 현수막도 걸어서 왔고. 여기서 하면 되나? 더 가까이 안 가도 되겠어? 자자, 다들 한 개씩 들어. 확성기 가져온 사람 누구야? 여기다가 설치해.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경찰들 올 때까진 해야지. 아휴, 다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안 잊을게. 아유,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가 진주를 하루 이틀 봤나? 진주 초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그래, 진주 엄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진주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 어린 게 매일 시장에 와서 인사하고 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저와 도움을 주러 온 지인들은 사위의 낚시터 앞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이중성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사위가 가정을 버리고 폭력까지 쓰는 인간 쓰레기라는 현수막 앞에서 사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네요. 참나,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가게 안에 있던 사위가 튀어나오더군요. 사위는 저를 발견하더니 단숨에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세요? 저 죽는 걸 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죽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그러는 너는 내 딸 죽이려고 바람 피우고 손찌검했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 당장 경찰 부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철수시키세요, 당장. 안 하면 어떻게 할래? 나도 때리려고? 해라, 해. 여기 증인들도 많은데 암 걸린 아내도 때리고 장모님도 때리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봐라. 사위는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래도 장모라고 그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지인들 때문에 공쳤다고 생각을 하는지 낚시터 문을 일찍 닫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불륜 폭로하는 시위대를 보고 낚시터를 찾아왔던 손님들 여럿이 발길을 돌려 돌아갔거든요. 장모라서 차마 신고를 못한 건지 일을 크게 만드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지 어차피 경찰이 와도 저는 멈출 생각이 없긴 했지만 당장 신고를 안 한 게 의외이긴 하더라고요. 첫날 그렇게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화가 난 모습의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딸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기는 했어요. 엄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쳤어? 그 사람 가게로 가서 시위를 해? 엄마, 내가 창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창피한 거 그거 한순간이야. 그리고 처도 자식도 배신한 놈이 창피해야지. 네가 왜 창피해? 엄마, 시어머니한테도 갔었다면서요. 대체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 일이라서 크게 만든 거야. 너 창피할 필요 없어. 누구보다 당당해져야 하는 게 너야, 너. 넌 정우 생각해서라도 그 새끼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할 테면 하라고 해. 나 무서울 거 없다. 내 자식이, 내 새끼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딨어?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난 내 새끼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엄마, 너는 그냥 병원만 다니고 정우만 돌봐. 엄마가 나머진 다 알아서 할 거야. 내 새끼 때린 놈 가만히 안 둬. 진주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망가진 인간 고친다고 끼고 살 필요 없어. 너만 상처받아, 너만. 망가진 건 그냥 쓰레기고 버리는 거야. 알아들어? 혼자 자식 키울 생각에 지레 겁먹고 자존심 버리는 짓 하지 마. 나 너 그렇게 약하게 키운 적 없어. 엄마,
그래도 내가 해결할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넌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 나머진 네 엄마가 하니까. 제 단호한 말에 딸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조금 후회가 되긴 하더군요. 딸도 이제 아이가 있는 어른인데 먼저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밀려 들어왔어요. 감정이 먼저 앞선 건 확실하지만 당장 딸이 당한 게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다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지인들과 함께 사위의 가게 앞으로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느새 그 주변 일대로 사위의 낚시터는 불륜남이 운영하는 가게로 소문이 나 있었죠. 사위도 예상을 했는지 어느 순간 가게 문도 안 열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자네가 뭘 알았는데 그 여자하고도 헤어지고 그 사람한테도 사과할게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난 네가 그년하고 헤어지고 진주랑 다시 잘해보라고 이런 짓 벌린 거 아니야.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네 놈 괴롭히려고 이런다. 네가 내 딸 괴롭혀서 몸에 암세포 생기게 만든 것처럼 나도 내 자식 당한 만큼 되돌려주려고 이러는 거야. 장모님 진짜 이러시면 저도 이제 안 참아요. 당장 경찰 부르고 장모님도 이 사람들도 죄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죄로 모조리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해라 해. 안 무섭다 이놈아. 네가 그 고소장 쓸 때 나는 내 딸 때렸다고 경찰에 고발할 거라고. 너랑 놀아난 그년도 상간녀 소송으로 괴롭게 만들어줄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진짜. 우락부락한 얼굴로 씩씩거리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속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앞에 와서 서는 게 아니겠어요? 사위가 철수하게 만들 사람을 불렀나 했는데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진주야, 여보. 딸의 등장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진주야, 여긴 왜 왔어? 여보, 장모님 좀 어떻게 해봐. 어제 집에서 말했잖아. 나 그 여자하고 헤어진다니까? 당신도 나 용서해주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 어? 아휴, 진주야. 이놈이 헤어진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든? 제발 장모님하고 저 웃기지도 않는 시위대 좀 해산시켜줘. 나 장사를 해야 당신이랑 정우가 먹고 살지. 안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짝! 비굴하게 딸을 설득하던 사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묵묵하게 있던 딸이 사위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나 당신하고 안 살아. 이제 끝이야. 내가 그렇게 정신 차리러 갈 때 무시하더니 고작 장사 안 될까봐 태세 전환하냐?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희망을 품은 내가 미련했던 거지. 여보, 당신... 엄마 말이 맞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쓰레기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고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니까. 너 같은 인간이랑 참고 지금까지 산 게 넌더리가 난다. 혹시라도 딸이 사위를 용서해 줄까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딸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은 모습이었죠. 이거면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딸이 쓸데없는 희망을 버리고 제 스스로 홀로 선다고 선언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다 됐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인들을 철수시키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고소하겠다고 저희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질렀죠. 제 집으로 돌아와 딸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애는 저와 얘기하기 전만 하더라도 손주 생각에 끝까지 사위를 잡으려고 했다고 해요. 엄마, 나 솔직히 이혼하기 무서워요. 평생 이혼했다는 딱지 달고 사는 것도 싫고 우리 정우 아빠 없는 애 만들기도 싫어. 근데 나도 아빠 없는 애잖아. 나도 아빠 없이 엄마 아래서 이렇게 잘 컸는데 나도 엄마처럼
정우가 아빠 빈자리 평생 느끼지 않게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혼자서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나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딸의 솔직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솔직히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알아채지 못하고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는데 딸이 저렇게 용기 내는 모습에 그 죄책감이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후로 사위라는 인간은 저를 고소한다는 빌미로 계속해서 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난리쳤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해가며 붙잡으려고 하는지 도통 제정신인 상태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저는 경찰 고소까지 각오를 하고 질렀던 일이기에 딸에게 신경 쓰지 말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뒤에 사위가 제게 걸었던 명예훼손 고소가 취하된 겁니다. 설마 딸이 사위와 합의를 한 건가 싶어 물으니까 딸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위의 마음을 돌린 건 바로 사부인 저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친구는 제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한번 만나자고 제안해 왔어요.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20년 지기 절친이자 이제 곧 전 사돈이 될 친구를 마주했어요. 진욱이한테는 내가 말했어. 너도 잘한 게 없으니까 고소 취하라고. 왜 그랬어? 어차피 이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진주 엄마 말대로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지. 아들 잘못 키운 사죄의 뜻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진주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그래, 일이 이렇게 끝나서 나도 유감이야. 어디서 뭘 하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주 엄마도 잘 살아. 진주랑 정우랑. 사위였던 짐승만도 못한 놈 때문에 제 딸의 결혼 생활과 제가 20년간 일궈온 친구 관계가 모두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분명 씁쓸하고 서글프긴 했지만 그저 내 딸 인생 구제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말았네요. 과거로 돌아가 일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교훈을 배울 수는 있으니까요. 제 친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사위는 위자료와 함께 합의 이혼을 제시해왔습니다. 딸은 단독 양육권을 대가로 합의를 했고요. 사위와는 합의 이혼을 했지만 상간녀 소송은 진행했어요. 사위와 바람이 난 여자는 알고 보니까 사위 낚시터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프집을 운영 중인 사람이었더군요. 그러니 제가 벌였던 시위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본인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딸은 많지 않은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사위의 가게는 얼마 안 있어 문을 닫았고 경기도 외곽에 창고형 낚시가게로 이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불륜남이 하는 가게라는 오명을 지우기 쉽지 않았겠죠. 딸은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손주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고 2달이 지났네요. 항암 주사를 맞느라 머리카락이 좀 빠지긴 했지만 건강 회복을 위한 대가로는 껌값이라고 딸은 말하더군요. 이혼 전에 자신만만했어도 이혼 과정 중에서 많이 힘들어하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종종 이혼 얘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정도까지 괜찮아졌네요. 엄마,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잖아. 어머, 그래서 너 혼자 된 게 이 엄마 탓이라고 하려고? 아니, 난 엄마 팔자 닮은 게 좋아요. 엄마처럼 내실이 단단해지긴 어려워도 그래도 엄마 닮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 엄마 팔자 닮아서 잘 사는 거지. 아직도 혼자가 된 딸을 보면 가슴이 아려오긴 합니다. 물론 혼자가 된 게 죄도 아니고 흠도 아니지만 그냥 제게는 말 안 하고 혼자 외로워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곤 하네요. 부모라는 자리는 정말 새삼 힘든 자리라는 걸 매분 매초 체험하고 있어요.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 속으로 낳았지만 도통 알 수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사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어떤 때는 불같이 감정이 치밀어서 자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게 되다가도 어느 순간 물 먹은 스펀지 마냥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싶은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꾸고 만들어 온 관계이니만큼 제게 행복을 주는 것도 맞는 말이죠. 대체 언제쯤이면 부모로서 뭐든 의연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겠죠? 그래서 부모 노릇이 더 어려운 거고요. 청춘은 퇴색하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나뭇잎은 떨어지기 쉽지만 어머니의 은근한 희망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감정보다 질기고 오래가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어떤 역경이 오든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